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나무와 전봇대에 빽빽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급기야 현수막에 걸려 다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로 제한되고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하는데요. 대구 지역의 각 정당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분위기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국회 차원의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심 곳곳에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 공해가 앞으로 좀 사라질지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의성 2도, 안동 4도 등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해 계절이 다시 바뀐 뒤 쌀쌀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한편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공기질이 쾌청해져 안동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2019년 한 차례 실패한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의회 동의 등 유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현장 조사, 주민 동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의 문턱을 넘겠다는 건데요. 군은 향후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약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증가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 양수발전소의 건설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산업 분야가 취약한 봉화의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연휴 내내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 드러났습니다. 다만 낮아진 기온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아래선에서 출발했고요. 낮에도 기온 크게 오르지는 못해서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보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는데요. 포항과 경주 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원래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포항 경주 지역 신고 대상자 6만 5천여 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되고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이 10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포항과 경주 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서 제외되고 종소세 중간 예납세 고지도 유예되고요.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16도, 습도는 42%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1.5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군이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 방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신고의 경우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내역 조회로 이동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연계 신고할 수 있고요.
모바일 신고는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시면 위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주말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먼 길 달려가 찾아뵙고 또 식당 예약하고 선물에 용돈까지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효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는 어떤 것인지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 효문화연구사업단장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효문화진흥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이 땅의 효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2007년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출연해서 2017년 네. 대전시 뿌리공원 입구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된 이후로 효 관련 각종 전시, 교육체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효문화연구단에서는 특별히 전국에 사라져가는 유무형 효문화 자산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필요로 하는 효 관련 정책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효를 사전을 찾아보면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연구자들께서 이제 학술적으로 다루시는 효의 개념은 이것과 조금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합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어사전은 연구자들의 이 의견이 집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전통적으로 보는 것과 현대적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효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아마도 효도할 효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할 효자는 이 젊은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 늙은 노인 부모님을 짊어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네. 아마 국어사전에서는 그것을 섬김이란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사회 속에서는 섬김의 어떤 그 정신적 뜻 이런 것보다는 행동에 있어서 일방적인 순종, 복종으로 아마 각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또 일방적인 헌신, 봉사, 희생의 형태가 효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 엄청 부담이 되었고 이 사회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찾아가는 이 시대에 네. 효가 멀어지게 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부모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섬김, 부양의 의미를 이렇게 그냥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는 생활 능력이 있는 젊은이, 네. 자녀가 되겠고 또 이 지계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을 생활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들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분으로 해석했을 때 네. 이것을 노인을 이제는 약자가 된 상태로 보고 또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이제 생활 능력이 있는 이 나름대로 사회에 이 기반이 있는 이 생활 능력 강자로 보았을 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놓으신 부모님을 사회생활하는 자녀가 모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복지 개념과도 넓은 의미에서 서로 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효에 대한 어떤 의미는 같지만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전통적 또 현대적으로 뭐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관점이요. 네네. 예, 효의 시작은 근데 언제일까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인류가 출현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그때부터 효라는 문화가 생긴 걸까요? 일단 뭐 가족이 생기면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연구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을 문헌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면은 네. 사실 각골문 이 동양 문화의 뿌리를 표현하고 있는 각골문의 형태 속에서 효도할 요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는 없습니다. 각골문에 나타난 효도할 요자는 당시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제사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족주의 속에서 나온 효 개념은 주나라 우리 금성문, 청동기문이라고 하는데 주나라 이후의 종법주의와 가족주의에 따라서 그 효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은 네. 유교 문화 속에서 효가 순종 복종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아마도 은나라 각골문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고 그것이 주나라로 오면서 그 권위가 가족 내에서 부모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주의의 순종 복종의 의미가 국가주의로 갔다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막상 각골문과 청동기문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반대로 저는 반대라는 사실을 얼마 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충효가 함께 논의되면서 효자 가문의 충신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유교 문화권의 한 형태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인류가 출현하고 처음부터 효라는 게 이제 언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애당초 고조선 사회부터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초창기 고조선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이 충효가 함께 어우러진 순종 복종의 어떤 효사상이 애당초 이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좀 팽배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가족주의 효문화로 간 어떤 그 기제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종교적 어떤 핵심 가운데에는 그래도 개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각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불교적 효문화와 연결되면서 네. 또 다른 한국만의 효문화가 나온 게 아닌가. 예. 그 가운데 이제 이 불교 문화 속에서 특히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이는 개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유교의 어떤 효문화와 좀 구별되면서 네. 유교적 제가 문화가 이제 불교적 출가 문화와 융합하면서 효사상이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효라는 사상 자체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고조선으로 네네, 올라가면. 예. 네네. 근데 뭐 옛날에는 부모 묘 옆에서 3년상을 치르고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형식으로 예를 행했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효자 효녀들의 얘기를 보면 자식들이 지나칠 정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께. 그 네. 옛날의 효는 다 그랬나요? 다 그래야 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라든지 많은 경전에 웃는 것도 효다, 건강도 효다, 공경하는 마음이 진정한 효다라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효에 가려서 그것이 네. 전통 효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부각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3년상 사실 쉽지 않은 3년간의 어떤 그 이 제사 문화의 상례 문화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네. 본래 모습은 인간이 태어나서 3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던 일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을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3년상을 치러야 한다 논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감사의 의미로 치부되기보다는 3년이라는 형식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효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 것이 아닌가. 예. 또 3년상을 치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어쩌면은 대단히 이 먹거리 또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 효를 하다가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그러네요. 또 옛날 효자들은 할고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님 치병을 했다든지 허벅지살을 베어서 약탕기에 다려드렸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효자로 칭송되면서 네. 국가에서는 또 그네들을 기리면서 여러 이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건강의 효라든지 네. 온화한 얼굴도 효라든지 웃는 것도 효라든지 이런 형상적인 효에 대한 내용들이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 속에서 효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 이런 희생적 효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늘날 충분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경로 효친 사상을 강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교육과 효문화 확산도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 가장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떻게 네. 보시나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효가 한국인의 정신적 핵심 가치라 하더라도 과거 방식의 일방 통행식의 효교육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는 이 칭찬 릴레이, 감사 릴레이를 통한 효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이 좀 더 우리 사회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개발에도 우리 연구단에서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감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칭찬 릴레이는 우리 주변에 사실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치권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뵌 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칭찬에 인색하지 않나, 네. 감사가 인색하지 않나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칭찬이 갖는 어떤 위력을 우리 소소한 생활 속에서 찾아가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본인들이 체험한 주변 사람들 칭찬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연구사업단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단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국 효문화 뿌리찾기, 그래서 과거 사회 속에서 효문화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유무형의 효문화 자산 찾기에 집중을 했다면은 네. 또 그것의 어떤 이 완결점은 한국 동포가 그 옛날부터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인 효문화를 현지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네들의 효 관련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한국 효문화 자료 보감으로 편찬하면서 이것을 일명 한민족 효문화 벨트라는 차원에서 정리해보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한국인의 정신 문화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 가는 곳에 김치와 효문화는 함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한번 등재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큰 뜻을 갖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 효문화연구사업단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대구 남구에서는 2023 대구 앞산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신 텐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남구 구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1987년에 시작된 대덕제를 이어온 겁니다. 올해 28회째로 앞산 빨래터 축제로도 유명한데요. 작년부터는 대구 앞산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중고장터를 비롯해 여러 체험 프로그램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건 포켓몬 카드예요. 이거 얼마예요? 원래 800원인데 하나 남았으니까 500원으로 해드릴게요. 사탕이랑 같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이 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익의 5%를 기부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만화책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인형도 나갔습니다. 거의 매진이 됐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친구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경제관념도 있고 서로의 돈을 주고 가는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이 파는 기쁨, 기다리는 인내심도 기를 수 있었고 너무 좋은 기회고요. 내년에도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좀 아팠는데 만들고 나니까 좋았어요. 뭔가 가게 차린 느낌이라서 재밌었어요. 동물 머리띠가 제일 잘 팔렸어요. 손님이 사갈 때 너무 뿌듯했고 저희가 만든 걸 파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팔고 아이들이 사는 그런 형태의 마켓인 것 같아서 포켓몬 카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파는 아이들한테도 사는 친구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형태의 마켓 같은 게 아이들을 위한 게 있으면 부모로서는 참 좋은 어떤 현장 학습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곳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에 살고 있는 도가인입니다. 여러 만들기가 있어서 재밌었고 볼거리도 많았고 제 취향에 맞는 곳이었어요. 내년에 축제 열리면 꼭 올 것 같아요. 네, 이번 행사에서 앞산 커피 축제도 함께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스페셜티 커피 1세대, 최초 커피학과 설립 등 원조 커피의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지역에 있는 커피 브랜드를 알리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제공한 커피 부스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부스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핸드드립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은 깨끗한 맛인데 그 깨끗한 맛을 위해서 물줄기를 일정하게 부어줘야 해요. 달서구에 사는 박소장입니다. 저는 커피 드립 추출하는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배워본 게 처음이라서 좀 떨렸지만 해주시는 분께서 자세 잡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뜸들이기나 드립 추출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셔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앞산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니 커피가 아닌가 해서 저희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왔었고 앞산도 알리고 커피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분들도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도 정보가 아직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커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커피라는 소재를 얘기를 하면서 식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체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하셔서 계속 줄을 서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직접 갈아서 물을 부어서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달달한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에 놀라는 분들이 많으셨고 신선한 커피는 물을 부으면 9% 오르는데 그런 신선한 커피를 처음 경험하시는 것들에 대한 놀라움도 많았어요. 이날 계속 비가 왔어요. 진행에 네.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비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됐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행사는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축제를 기획한 남구청 문화관광과의 최민현 주무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연계 행사들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 위생과에서 대구 커피 축제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여기 청소년 창작센터에서 어린이들 행사 악동 페스티벌 하고 있고 클라이밍장에서는 클라이밍장 체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행사 장소를 남구 구민체육광장으로 처음으로 옮겨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더 크고 화려해진 무대와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가 되면서 비도 조금 잦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안전요원들도 많이 배치를 했고 우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잘 되면 내년에도 더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남구의 앞산의 매력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앞산축제에는 궂은 날씨에도 15,000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정말 많이 왔죠. 이 남구의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대구 앞산축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 기자가 전해줄 이슈는 뭔가요? 예, 대구 경북 섬유업계가 이 원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는데요. 네. 이 원사라는 거는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을 뜻합니다. 이 최근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에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원사 부족 사태가 제직업체뿐만 아니고 이 염색이나 봉제 같은 후가공까지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이 국내에서 제조한 지금 원사 재고분이 한 달 정도 분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이 공장 재가동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사 부족에 따른 여파가 지역 섬유업계 전반으로 퍼질 위기입니다. 당장의 수입 원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어떤 수급 불안이나 품질 문제 그리고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에서 지금 가동을 중단한 네. 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딘가요? 예, 국내의 대표적인 이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사 구미의 성안합섬하고요, TK 케미칼인데요. 두 곳은 월 4만 톤의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하면서 이 국내 생산량의 35% 수준을 감당해오던 곳입니다.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이 내수 위주로 연매출 한 1,600억 원 정도를 내왔던 성안합섬은 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재고가 계속 쌓였고 이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달 초에 법정 관리에 돌입해서 현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보다 앞서서 이제 TK 케미칼 역시 지난 2월에 이 구미 삼산단에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 공장 가동을 멈췄는데요. 직원 200여 명 또한 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두 곳의 공급량이 국내 생산량의 35%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꽤 규모가 있던 곳이어서 타격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내는 데는 이 대규모 설비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 영세업체 차원에서는 이 원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공장 같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업체로부터 수급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업체 공장 가동 중단으로 당장은 원사를 사용해서 직물을 제조하는 제직업체가 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쇄 영향으로 제직업체에서 직물이 제조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염색 가공도 안 되고 그렇죠. 봉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미노 타격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직업체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염색 가공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원사 제조업체가 상당 기간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가동을 멈추면은 결국에는 섬유업계 전반으로 타격이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게 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뭔가요? 예.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좀 밀렸던 점, 그리고 국내에서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점, 그리고 인건비 상승 같은 것들을 이 원인으로 보고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성안합섬하고 TK 케미칼이 소재한 구미 상인공회의소 측은 당장 국내 원사 제조업체 가동 중단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기존 섬유만으로는 좀 버티기 어려운 네. 국내 시장 상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진단을 했습니다. 네, 원사 수급난의 여파가 대구 경북 섬유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예. 올해 3월 이 지역 섬유 수출이 중국산 등 저가 섬유하고 가격 경쟁력 등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 정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지역업계에서는 이 제조 공장에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이 지금 수입 원사에 기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요 수치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른 건데, 지난 3월 지역의 섬유 수출은 수요 약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의 오더도 줄고 중국산 저가 섬유와도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요인 등으로
네. 아시아나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줄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딱 10% 감소한 2억 4,76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재고분이 조금 남아 있는 이 폴리에스터 직물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소폭 증가했는데 네. 이게 지난해 3월 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폴리에스터 식물 수출액이 그 전에 비해서 30% 이상 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 올라가는 게 사실 옳은 게 아니고 감소세로 사실상의 감소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TK 케미카라고 성안합섬 가동이 이제 멈춰지면서 지역 섬유업체 원사 재고분이 한 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아하.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싶어도 뭐 물량이 없으니까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수출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뭔가요? 예, 니트류인데요. 이 니트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월에 31.4%로 굉장히 많이 줄어서 1,940만 달러 조사됐습니다. 예. 지역 섬유업계 수출 감소세가 지표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국별 섬유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산 원사를 수입해서 쓰게 되면 이 품질이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산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수출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도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섬유업계 역시 100% 수입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예견된 이 국내 폴리에스터 원사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업계에서는 일단 대체 해외 원사 수입처를 일단 찾고 급한 대로 예. 그리고 공동 구매에 나서면서 이제 대책 마련에 단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 이 원사라는 거는 재직, 직물, 편직, 염색 같은 이 섬유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섬유 원재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입에만 의존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요? 예, 그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책이 딱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입 원사로 당장 대체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고 또 납기를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걱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체제가 없다는 것이 혹여나 확인이 되면 오히려 이제 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입처를 찾는 것도 문제인데 이미 해외 거래선을 뚫어놓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영세 섬유업체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새 판로를 뚫는 게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처를 어떻게 해서 찾는다고 해도 선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 업체에 또 줘야 할 미수금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사를 수입하면 관세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수입 원사로 만든 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관세가 붙을 건데요. 예. 이 한국 패션 칼라 협동조합에 따르면은 이 중국산 원사는 1kg당 국내산보다 150원에서 200원 정도 가격이 쌉니다. 예, 중국산 수입 원사로 대체해서 이를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서 염색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를 또 부과해야 되는 거죠. 예. 국내 원사가 아닌 해외 수입 원사를 사용한 원단은 이 FTA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업체가 기본 관세에다가 추가 관세까지 물어야 해서 이 추가 관세분을 우리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섬유 지원 기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대구 경북 섬유직물조합 등이 현재 원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섬유업체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섬유직물조합은 원사 공동구매팀을 꾸려서 당장의 구제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 업체들과 장기 대책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합 측은 20여 개 업체가 현재 원사 공동구매 신청에 나섰고 추가적인 신청도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중국산 원사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책 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일단 구매 지원은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에는 이 지역 섬유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여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제품이요? 그렇죠. 이 지역 섬유업체들이 차별화된 좀 신제품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섬계연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컨설팅 그룹은 신제품 개발하고 생산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사를 포함한 직물이나 제품 개발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를 특정 기업에 일정 기간 방문시키거나 파견을 해서 신제품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생산 기술 지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섬유업계의 트렌드 정보도 제공하고 원사 선정부터 제품 기획 또 직물 설계 시제품 평가까지 이 영세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돕고 그리고 품질도 개선하고 결점도 분석해서 이런 분야에서 도움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예. 대구에서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현재 위기가 좀 슬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비중과 중요성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대구 경북 경제의 상당 부분은 섬유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섬유업계의 위기는 지역 경제 전체에 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사태를 좀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42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레 5월 1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1년을 점검하는 여론조사들도 잇따랐고 분야별 평가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분야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분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한겨레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서 실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공개가 됐고 조사 시점은 지난달 29, 30일이었습니다. 네.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일단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 36.1%, 부정평가 59.3%로 나타났는데 긍정평가가 높았던 분야가 한미일 외교 강화였습니다. 긍정평가 43.5%였고 노조 대응 분야는 긍정 40.9%로 평균적인 긍정평가보다 높았는데요. 일단 북한 도발이 심해지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한국 상황이 한미일 외교 강화 노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기대 추구 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대중사회에서 확산되면서 네. 정부의 노조 대응에 비교적 높은 평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높았던 부분은 소통 포용 노력 이것이 긍정평가 28.1%가 나왔고요. 합리적 인사였는가 했을 때 긍정평가가 32%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실 위주의 일방성이 강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야당 지도자와의 회동조차 안 되고 있는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주류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포용 능력, 소통 능력의 부정평가가 커지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인사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쪽이 좀 돋보이면서 종합하면은 의회나 정당보다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측근 쪽에 힘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부정평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취임 1년을 지나면서 이제 임기의 80%가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떤 과제들부터 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언론에서 주목했던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대에서 살짝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세대에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라고 나타났는데 저는 두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는 2030 세대가 전임 민주당 정부가 민생 과제를 해결 못한 거에 대한 반감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대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임 정부보다 민주적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역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처지가 되거나 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은 전 정부보다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부였는가라고 하는 데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텐데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좀 약자를 위한 민생 개혁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충실한 그런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 들어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올해 들어서는 좀 박차를 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오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양국 정상이 양국가를 오고 가면서 만나는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속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동원 등의 과거사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사 제국주의가 잘못되었었다라고 하는 반성은 이어간다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도 논쟁이 될 부분이고 성과가 있었다면 히로시마에서 있는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는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위령비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시찰단이 현장에 파견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또 이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삼각 외교 현주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국, 미국, 일본은 동아시아 체제에서 연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쪽에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외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일 간의 연대 분명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한국이 얻고 있는 국익이 흐릿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쪽은 다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한다거나 안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광제동원 해법 등에서 양보도 많이 했고 한데 구체적으로 아직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 이쪽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이것도 1차적인 건 아닐지라도 2차적으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미국, 일본과 외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받는 이런 외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선거제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아서 대규모 공론조사를 시작했는데 KBS에서 지난 5월 6일에 이어서 5월 13일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500인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이런 공론조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선거제도는 개헌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나 국회의원들이 또 구체적으로 짜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 방향은 반드시 시민들이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절차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당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거나 혹은 비례대표 비중 비례대표 비중 확대까지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하고 수단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수기라고 하죠. 토론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본다면 공론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정당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내에서도 선거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일수록 시민들의 직접 참여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KBS의 기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수기할 수 있는 기회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차 회의를 했었잖아요. 5월 6일에요. 이 생중계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까? 네, 스페인에서 살다 왔다라고 하는 시민이 스페인도 중대선거구제인데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에 가깝다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는 선거제도 전문가들도 자리를 했는데 곧바로 답을 못하고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패널들이 전문가 패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고도 현장에 없었던 저 같은 사람도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시민이 얘기를 했던 게 스페인이 양당제에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스페인의 현재 하원의회의 의석을 보면 예. 제1당의 의석이 40%가 안 됩니다. 제1당, 2당 다 합쳐도 60%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스페인이 양당제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다면 이제 이 공론 회의에 참여한 시민들 말고도 전 사회적으로 이런 토론이 이어진다면 예. 뭐 지적의 비판과 또 사실관계 언급과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집단지성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론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 시민들이 공론을 모으고 있는데 제도 정치권에는 이번 주도 논란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한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발언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이 또 유출이 돼서 예. 보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대체로 태영호 의원의 허언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징계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거겠고요. 오늘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그렇게 길어지면 공천을 못 받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당내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보다 더 큰 고비가 그 이후에 있지 않을까. 당내 반발이라든지 당사자들의 반격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이것을 국민의힘이 넘을 수 있을 거냐. 이 문제는 이제 좀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수익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일어나는 가운데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투자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사실 김남국 의원의 예금이 크게 불어났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금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해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2, 3월 정도에 급하게 좀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검찰 수사도 돌입을 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2023) 도농상생 농업체험 투어가 운영됩니다. 이 농업체험 투어는 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체험 농장을 방문해 계절별 농산물 심기와 수확, 요리, 가공까지 체험할 수 있는 농업체험 활동인데요. 5월에는 모내기와 매실 수확, 열무김치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까지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구 도시농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23 대구 관광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의 모든 일상, 매 순간이 여행이 되다라는 주제로 인물과 풍경, 음식 등 응모 분야와 지역 연령에 제한 없이 대구를 사랑하는 국내 거주, 내 외국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번 공모전은 오는 7월 군위군 편입을 맞이해 촬영 지역을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군위군까지 촬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공모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즐거운 행사가 가득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2023 박물관 미술관 주간 행사를 자체 기획해 운영하는데요. 대구 근대 여행의 시작, 대구 근대 역사관과 함께하는 5월이라는 주제로 5월 28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역사 강의와 더불어 간단한 문구나 모양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장식품인 토퍼 체험,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실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 퍼즐을 찾아 완성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지역 최초로 장애인 수영단을 창단했습니다. 장애인 수영팀 선수는 지적 장애를 가진 강주은, 강정은 선수인데요. 둘은 자매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인 강정은 선수는 현재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국가대표로 활약 중이고요. 언니인 강주은 선수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특히 강정은 선수는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2023 항저우 아시안 회력게임의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계기로 지역 내 우수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대한민국 장애인 수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비로 가뭄 주의 단계가 내려졌던 안동댐과 영천댐, 운문댐 등 지역의 주요 댐의 저수율 회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완전 해갈에는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올 들어 내린 비가 워낙 적었기 때문인데요. 모쪼록 비 피해가 난 곳에는 빠른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아울러 가뭄을 해소할 비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자주 많이 내렸습니다.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